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당국은 폭염과 열대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1라드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전주리 이창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일본에서는 저희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가 나서요. 무력감 같은 것도 조금 느끼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 국민들이 일본 제품들 불매 운동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내부적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용하는, 표면적으로 너무 강하게 드러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아무래도 좀 반일 그런 쪽으로 좀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가지 않고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는 합의를 못하겠지만 우리도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많이 밀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대응이면은 만족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의 대응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매너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걸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뭉치는 힘으로 오히려 그걸 발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본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인 우리나라의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같이 맞대응을 한다든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 해법은입니다. 혹시나 하진 않았지만 역시나 반전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오늘 예고한 대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죠. 지난달 4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로 2차의 경제 공격이 감행된 건데요. 이로써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악화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 기업을 살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발표를 했죠. 물론 외교적 해결 노력도 천명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속에서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필요한 해법 무엇일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외교적 노력에 나섰던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위원, 경제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의 논객과 긴급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의 논객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열린 토론에도 함께 해주셨었죠. 국회 방미단 일원으로 미국과 일본 분위기를 직접 점검하고 오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위 위원이신 김민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이시죠.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도이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십시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KBS 열린 토론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토론 주제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 해법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한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가기 결정을 통해서 한국을 이른바 이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죠. 이 결정 다들 뭐 예상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일단 간단한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해서 그래도 이제 오늘 방콕에서 한미일 회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만 며칠이라도 좀 연기되나 좀 기대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이미 일본에서 뭐 이미 좀 공고를 했죠. 고지를 했죠. 이렇게 예. 하겠다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뭔가 이게 그래도 진행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악화되는 정도까지는 약간 더 지금 기다려 보실 생각이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걱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 전 의원 어떻게 보셨나요? 아베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아베의 난은 결국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개헌을 평화 헌법 체제를 깨는 개헌을 하는 시점까지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획된 것이고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작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간단치 않겠죠. 서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저희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상했지만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대처를 해야죠. 예. 아베의 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상당히 계획된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까지 절차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처음에 반도체 소재 세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 오늘같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일본에서 얘기했을 때는 배제냐 안 배제냐 이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후퇴를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다음에 또 얻어낸 거 없이 후퇴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경제적 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생각해 보시면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무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경제적으로서 부딪힌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요. 예. 그동안에는 서로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워낙 많이 나서 근데 이제는 서로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좌우 겨뤄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정도가 되니까 아마 처음 경제적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라서 예. 이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위상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효과가 미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계속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한 면도 있고 되게 불명확한 면도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충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아무튼 윤곽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처음 이 제재 대상이 되고 이러는 품목만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게 2차, 3차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에 일정 부분의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서 따졌을 때 가장 공급의 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한쪽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공급의 그 체인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모두 다의 경제에다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산업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 IT를 포함한 전자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 부분들이 일단은 뭐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그걸 대체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튼 일정하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하고 조선 쪽이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게 아마 정밀기계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에서 일본 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10% 정도입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체 그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 제품 중에서 그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가장 높습니다.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 한 6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하는 것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일본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에는 중간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풀리거나 그럴 때까지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민석 전 의원님 그 아까 굉장히 좀 결연한 이제 그런 태도를 밝히셨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다 계획했고 자기 팔이 잘리더라도 한국의 목을 자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정도라고 조금 뭐 예상이 하시나요? 뭐 결연하다, 그다음에 상황을 뭐 낙관적으로 본다, 비관적으로 본다, 심각하게 본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상황은 아베 정권이 그간 전후에 있었던 다른 일본의 정권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분석하듯이 그 전후의 어떤 국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 체제를 깨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 신군국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가는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더 갈 것이고 결국은 국내의 갈등 유발, 그러니까 저기 한국과의 갈등 유발을 통해서 그 국내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것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을 갖고 풀어가는 것을 뭐 우리가 이제 철회를 요청도 하고 또 외교적 해결을 촉구도 하고 하겠고 또 그걸 당연히 저희가 바라나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고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김민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한국을 굴복시키거나 이제 한국이 어떤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헌까지 바라보는 이제 국내 어떤 결집 뭐 이런 체제 쪽에 좀 더 그럼 초점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돼 있겠죠. 즉 이 경제 전쟁의 국면에서는 당연히 양쪽의 1차적인 경제 전선에서의 피해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경제 전쟁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개헌을 하고 나면 그 후 재무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동북아에서의 역관계를 바꾸고 2단계로서 뭐 영토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새로운 국면에서 진정하게 다시 한번 미국의 하위 동맹에서 조금 더 상승된 준패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 질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쫓아오는 사이에 그걸 뛰어넘어서 일본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가서 완전한 다시 한번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체 이제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 최근에 일본의 이제 양심적인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표현 그런 집단도 있고 예. 또 한 책에서는 이제 뭐 극우 정치 세력, 혐한 세력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등 또 그들의 어떤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그 양 극단 말고서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 이 한국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지 있지 않은가. 피로감. 예. 예. 한국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은 좀 여러 가지로 최근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뭐 거창하게 무슨 뭐 개헌이다 어떤 뭐 패권 그런 걸 떠나서 예. 좀 최근에 한일 관계에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라는 게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뭐 이런 이미지라는 그런 거죠.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그 판결 가지고 그러지만은 예. 우리 뭐 지난번 회의 때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왜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는 걸 이렇게 뒤집느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나와 있어요. 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의 두 큰 비극을 겪었는데 2차 대전은 그건 이제 예고되어 있는 그 전쟁이었죠. 예. 1차 대전은 완전히 국가 간에 작은 것이 그냥 연쇄고리가 터졌죠. 예. 오산하고 오산하게도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난 요새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그 1차 대전 전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이 나름대로 유도하거나 그 김민석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후상을 보면서 나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글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 세력도 있지만은 일본 내에 일본의 다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다수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결국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떤 일본 국민 다수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한미일 의원 접촉하셨을 때 그때도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셨나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일본의 의원들 갔을 때는 이 문제를 하기를 간 것이고 한미일 이것은 늘 오래 해왔던 거고 정례적인 거였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데 마침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불거진 거죠. 뭐 쭉 이게 긴장이 쭉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 해서 우리 뭐 다 이제 대비를 했던 것이고 일본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일본 의원들 중에서 특히 공동 단장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일본 의원 중에서도 좀 합리적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러면 얘기했다 회의가 영어가 되는 사람들과 대표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나보기에 자민당 의원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좀 그렇더라. 왜냐하면 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느꼈죠.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 그것이 어떤 뭐 일본 국민의 어떤 현재 스펙트럼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건한 의원들이 보통 오는데 그중에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도 좀 있더라. 그런 성향도 있는데 그게 마치 현재 일본의 어떤 전반적인 정서의 스펙트럼인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아베 정권이 이렇게 나가는 게 대해서 일본 대다수 여론들이 단호하게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양심 세력이 있죠.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이고 제국주의 전쟁을 할 때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했던 전통과 세력이 면면이 있죠. 예. 지금도 일본의 민주당 때 그 총리를 지냈던 하토야마 총리 같은 분은 영구 사죄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양심적인 세대문형무소에 뭐 이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령 지금 최근에 고노 외상을 포함해서 고노 외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노 다마했던 고노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아는 분인데 고노 또 이번에 가서 만나기로 했다가 사실상 우여곡절이 있었던 니카이 간사장 또 한일 의원연맹의 누카가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아베 총리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전혀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일반 일본의 대중과 달리 일본 정치 내에서의 색깔과도 달리 현재 일본 전체의 정치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그 흐름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아베 뭐 하기우다 뭐 이런 등등의 핵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자라고 이제 맞대응하는 이제 그런 카드를 일단 냈고요.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강경한 어조죠. 이런 맞대응 방식의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로 한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의원님 의견 듣죠. 일본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당연한 상응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적 대응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대응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금 뭐 동일하게 백색 국가 얘기하면 이쪽이 백색 국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쪽이 우리의 급소를 친다면 또 우리가 저쪽에 급소를 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상대가 자유무역 체제를 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정치적인 데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의 대응, 정치적인 면에서의 대응, 플러스 알파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 공격적 방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찾아야죠, 방법. 예. 기본적으로 지금 공격적 방어 형태를 당분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이상돈 의원님은 좀 의견 다르시나요? 글쎄요, 그 공격적 방어라는 게 무슨 그 뭐 두 가지 상충되는 얘기가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우리도 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만은 이 이제 백색 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반도 때 세계 수출 금지처럼 아예 조치 취한 게 아니라 예고 기간도 있고 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좀 맡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그중에서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마지막에 파국을 면체 우리가 좀 온건 양면으로 그래도 그냥 대화의 첫날은 또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첫날은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바로 나온 맞대응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백색 국가 우리를 제외하니까 우리도 당신들을 제외하겠소 이렇게 이제 나온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시직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중간재 같은 그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좀 완제품 수입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우리가 조치를 맞대응했을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현실적인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종훈 센터장님 의견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것도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들끓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치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상당히 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색 국가로 우리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응 조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거 이상으로 더 이상의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가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한번 세게 딱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를 한번 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한번 정치적인 선언을 했고 이런 형태로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tit-for-tat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눈은 이에 눈인데 이게 일단은 그렇죠. 뭐 게임이론 상태에서는 당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말씀처럼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건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게 둘 다 손해를 보겠지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질지는 아직은 잘 알기 어려운 아직은 잘 것들이죠. 모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일반 분들도 그렇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 품목에 수출이 안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통관을 얼마만큼 쉽게 해주느냐 쉽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 되면 아무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출 금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런 만큼 또 이거를 운영해 가면서 상당히 유도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뭐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국가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가 협상을 하면서 또 그 협상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운영을 해가느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상당히 좀 그 일반적인 인식하고 또 결과가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서 실제로 검증 절차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좀 아직은 열린 문제인데 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갖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자동적으로 해주던 것을 자동적으로 다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어떤 거는 쉽게 쥐고 있는 풀어주고 것들을 어떤 건 안 그러고 그리고 어떤 거는 한 89일쯤 끌다가 풀어주고 어떤 거는 초장부터 쭉쭉쭉 풀어주고 그 핵심은 결국은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갖겠다. 그 가지고 놀게 된다라는 것을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라는 예측 가능한 것에 기초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적 게임에 있어서는 주도권이 넘어가고 또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예측 가능성의 훼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비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갖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 경제 당장 선반영되는 게 뭐 주가가 떨어진다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이제 그 국가의 신인도 평가하는 데들에서 이제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일단 바라보는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반영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종 센터장님은 이게 오히려 또 왜 그 약간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보는 그런 구석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정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쓸 아주 거다. 나쁘게 쓰는 방식.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또 보면 악용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운영의 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상동 의원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지원시켜 준다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협상 대상자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그쪽에서 나왔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거기서는 일단은 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암기된 재산을 그걸 진짜로 공매해서 현금화해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일본 여론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린
우리 측은 늘 얘가 빨리 수출 규제를 그 해제하면 그 대화하자. 우리 공식 입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린 그거고 거기서는 이제 이게 수출 규제는 이거 무역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한일 관계는 관계 없고 그 뭡니까 저 안보 예. 그것 때문에 한 거다 별개 문제야. 그게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죠. 공식 논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공식 입장 그거 가지고서 계속 챗밖에 돌아가던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과정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게 더 악화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거기 나온 그 대표들은 상당히 좀 온건파랄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하자는 의원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언론사 부인했지만은 그 미국에서 스탠스틸 어그리먼트에서 거긴 그거 여기 화이트리스트 두 문제를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런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 쉽게 풀고자 하는 우리 의향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마지막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그 미국에서 뭐 이제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재가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상 문제, 이런 그다음에 자산 매각 문제 이거를 일단은 안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으로 나서면 뭔가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온건파적인 안이 일본 안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사실 생각이 좀 드는데 김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선의로 이제 일본 일각에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의일 수도 있고 교란일 수도 있고 다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냐와는 별개로 어쨌든 결과로는 그냥 일본 내에서 제기되는 것을 떠나서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이 제기했다고 하는 그런 스탠드 스틸 그냥 딱 요 선에서 한번 더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일단은 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신호를 당긴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금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관여가 멀리 뭐 캐슬러 테프트 조약까지 가지 않아도 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53년에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일종의 거중 조정을 하는 게 동경에 있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 동경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 총리 만난 것이 최초죠. 그때 이후로 큰 일이 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조금 이렇게 시비가 있을 때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요렇게 풀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일본이 안 들은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외교관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이 스탠드 스틸에 대한 제하의 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미국 얘기 뭐 알겠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건 도리 없다라고 하고 갔든지 간에 일본이 저렇게 그냥 간 거는 그러니까 전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일본이 바라는 보통 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정상국가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면 미국하고 싸움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이 한때 70년대에 미국에 노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꿈꾸다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미국의 등을 타고 아시아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미국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고 중국이 흔들리는 사이에 이 이슈를 갖고 사실상 최초로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역 협정 때 아베가 굉장히 애쓴 거에 비해서 한번 좀 창피하게 만들고 판문점 협정에서 또 판문점 회담에서 또 왕따를 시킨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저는 일본의 독자 행동의 룸을 조금 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미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주만을 잊지 마라.
중국하고 지금 경쟁하고 한국 불편하고 북한 불편하지만 사실 당신네들한테 저 총 쏘고 저 포 쏜 거는 일본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일본이 합리적으로 본다면 일본 기업도 안 좋고 국민도 안 좋고 미국 내 반도체와 관련된 상당한 기업들이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간 거잖아요. 예. 이건 쉽게 볼 수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사실 요 사태 초기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 이제 미국의 암묵적인 어떤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말려도 안 듣는 그런 태세인 것 같거든요. 지금 태국 방콕에서 이제 아세안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미국도 많은 우려를 일단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는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미국의 현재 그 스탠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일본하고 해놓고 마치 이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 초유의 초유년 정권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현재 트럼프 어느 선에서 의사결정하고 어느 선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내용 잘 알 수 없는 이게 문제가 과거 같으면 국무성과 미국 정책결정자하고 백악관하고 뭔가 좀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는 과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엊그저께 나온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이런 것도 저게 도대체 그냥 말하자면 국무성 아시아 지역 실무진에서 나온 건지 이게 뭐 백악관 내 어떤 뜻인지 백악관이나 국무장관이 이 지금 초유의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한일 간의 이런 문제도 미국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쩌면 이용해서 아베 정권과 일단의 좀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지리멸멸이죠. 또 대외 정책이 솔직히 미국 정책이 지금 완전히 지리멸멸해요. 아무것도 뭐 제멋대로고. 그런 것이 어떤 일본한테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어떤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해본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의 어떤 맹약 같은 건 확실히 좀 아닌 것 같고 시그널은 이제 다양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게 미국의 것인지를 참 알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이종호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사태가 제일 처음에 났을 때에 사회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뒤에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이걸 용인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유력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이 밝혀진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도 현재의 상황을 통제를 잘 못하는 상태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 사태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해결의 형태로서 갈 텐데 그때 가면 정말로 미국의 중재가 통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을 이렇게 이제 뭐 부딪히고 그랬을 때 그거를 정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와서 양쪽에 그 면을 조금씩 세워주면서 끝을 내면 가장 그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 제일 처음에 이게 분쟁이 불거진 게 반도체에서부터 불거졌는데요. 반도체 작년에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7.25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2.9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경제가 굉장히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5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수요하고 공급 사이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가격이 굉장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출렁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올해에 대충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6%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
나라들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5%에서 106%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5 내지 6% 정도 더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50%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놓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 후 정도에서 뭐 에칭가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수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D램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30% 정도만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80% 중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세계 모든 반도체를 쓰는 전자회사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압력을 엄청나게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곧 정치적인 압력으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뭔가 아무튼 타협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이 안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확실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김민석 의원이 보시기에 방금 이제 경제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현재 일본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표명한다든가. 언론의 얘기긴 합니다만 현 정부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정치적으로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피해가 입을 때는 단기 게임에서는 돈 많은 쪽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건 일본이 센 거죠. 우리나라가 세죠. 아니 우리나라가 세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다면 저쪽이 그 게임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어쨌든 지금 일단 저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일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계산하는 경제적인 계산표가 꼭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공격을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일본의 계산서대로 돌아갈 거냐. 저를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계산하는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 한국의 결국 경제가 흔들릴 거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레짐 체인지와 관련한 그리고 한국 정권 내지는 정치권을 흔들지 않겠느냐. 이 계산이 어느 쪽이 맞을지는 지금 100%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계산을 그러니까 아베는 그게 저는 가급적이 아베와 일본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싶은데 따라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결론을 다시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싸움을 장기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지만 단기적으로 초기에 휴전이 되든 협상이 되든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국면을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반격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에 가면 뭐 초전박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초전에 강한 반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이상돈 의원님. 네, 글쎄요. 뭐 제가 좀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세계에서 1차 대전이 완전히 설마가 대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상대방 국가에서 설마 뭘 하겠느냐. 그런 것이 오산이 자꾸만 쌓여서 결국에는 큰 전쟁이 난 게 우스운 전쟁이 발생한 게 1차 세계대전인데 이거 보면 우리도 그 보니까 우리도 아마 우리가 뭐 저 일본 갔다가 일본 저렇게 과거 반성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도덕도 위에 있고 그렇게 해도 일본에서 설마 뭐 경제 전쟁을 우리한테 하겠느냐 이런 설마가 있었잖아요. 또 일본도 이건 뭐 우리가 말이야 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렇게 뭐 강대강으로 나오겠냐. 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그야말로 글로벌 리스크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예. 미국의 대통령의 지금 이 문제가 전 세계를 갖다가 아주 그냥 혼란 속에 만드는 것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다가 이걸 소위 한미일에서 가장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한미일의 어떤 말하자면 안보 보장에 대한 축을 유지했던 미국도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는 결국엔 수습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장기화돼서 극단도를 가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수습 단계를 가지 않겠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미국 사이도 뭐 과거에 전쟁도 같이 하고 혈맹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일본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더 돈독하죠. 의원 얘기도 그렇고 솔직히 그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문제가 지금까지 서로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수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뭐 한미일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다른 나라들만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나는 좀 머지않아 오게 되면은 수습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좀 자존심 상하고 하더라도 이 대화와 협상의 창구는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뭐 그 큰 전쟁 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수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김민석 전 의원님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경제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막 하면 한국 경제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불만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정권이 교체가 될 수 있다. 정부에다 불만 이제 쌓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이번 사태가 제일 처음에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그다음에 언론의 평가가 일본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일본은 정교하게 본인들은 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면 상당히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가장 허술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경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뭐 식민지 뭐 이때까지 넘어갈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80년대 초에 이 5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공화국이 탄생한 다음에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일본의 차관을 빌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정도의 경제로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오판이 나고 현재 스텝이 꼬여버린 이제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서 좁혀서 생각하면 그 IT 즉 이제 그 전자산업에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10대 전자업체가 있거든요. 맨 위에 히다치서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소니 이렇게 가는데 그게 작년도에 그 10개 회사들이 모두 다 낸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3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60조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를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일본이 생각했던 형태의 그림으로서 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서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보태면 한국 경제, 한국 정치,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 국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오판이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될지를.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의 중재 노력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확고한 이제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면들이 나와서 지금은
두 차례에 걸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충돌들이 지금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후반부 토론에서는 현재 해법이 뭐 짧은 단계에서든 긴 단계에서든 어떤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을지 한번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 해법은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으로 커피타임님. 1대1로 대응이 안 된다고 무조건 항복하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할 때입니다. 6716님.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죠. 원인 제공자가 사과, 반성, 보상으로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2475님. 맞대응이라기보다 대책이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 일본 스스로 후회하도록 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58님. 아직 일본의 경제 기술 식민지인 줄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3699님. 정밀 가공 제조업 분야 역시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요. 반도체 넘어 수입 기계장비 포함 거의 전 분야 망라한다고 보여집니다. 전면적인 경제전쟁 단행하였으니 냉철하게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콩으로 21총님. 답답해서 KBS 가입했습니다. 경제적인 대응은 일본이 웃습니다. 인권 착취 본질을 집중 부각, 또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전 세계에 추진, 정치인의 전략적 반일본 발언을 해야 대일본 협상력이 생깁니다. 콩으로 김갑수님. 당장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력 개발하여 탈일본하고 자연과학 기초에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을 가져 미래를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해.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방미단 일원으로 미국과 일본 분위기를 직접 점검하고 오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위원이신 김민석 전 의원, 그리고 경제 전문가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 시간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짧게 이제 토론해 볼 텐데요. 방일단으로 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 이제 갔었는데 비공개 밀사가 필요한 때다. 이게 이제 특사라는 공식적인 형식을 넘어서 아예 이제 밀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의견까지 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최근 브리핑된 내용 따르면 두 차례의 어떤 정부 특사에 대해서 되게 이제 홀대한, 그래서 거부한 그런 식의 내용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상돈 의원이 보시기에 이런 밀사의 필요성 또는 밀사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밀사하고 특사 간에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무슨 안을 갖고 가느냐. 안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그 청구권에서 혜택을 받던 국내 대기업 있죠. 예. 공기업하고 일본의 이제 가해기업하고도 공동 배상 문제 그것을 우리 이제 그 일본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중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일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가장 국제법 중에서 가장 갈무하게 발전한 것이 국제인권법입니다. 예. 국제인권법에서 우리 앞으로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뭐 제노사이드니 뭐 이런 것 다 우리 이 일본 식민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을 국제법의 근본 규범화 정도로 이게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도 그런 거에 이해가 없이는 국내 판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각의 학자들은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한번 중대국 국제사법재판소 가보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작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래 가고 이건 우리한테도 승산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그런 시각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절차를 하고서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되면 또 다른 대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좀 우리가 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형식보다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요새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국제법정을 기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많이 있다 말이죠. 예. 네. 예. 그럼 김민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가 할 일도 있고요. 예. 또 기업이 할 일도 있고 뭐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국산화해야 되고 근데 왜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이죠. 그럼 뭐 예. 며칠 단의 일은 아니죠. 노력도 하고 또 정부가 WTO에서 대응할 거 하고 그런데 결국 본질은 정치적인 여론전이죠. 그거에서 결국은 일본이 아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저 국제법 말씀도 하셨지만 법은 멀고 주목에 가깝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법은 멀고 여론이 또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이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 다 해야 되고요. 그중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자면 가령 지금 국민들이 이미 그냥 불매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일본에서 조롱도 하고 또 무시하듯이 하지만 결국 이것이 국면이 바뀌면서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 상품의 불매운동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불매운동이 강화될 겁니다. 그럼 뭘 불매할 거냐? 저는 일본 국수주의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본의 국가위선을 불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는 필연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간다고 봅니다. 올림픽에 경제적인 불매를 넘어서네요. 예. 올림픽에 지난번에 산케의 고르다 개조가 그러면 불참한다 소리냐 이랬는데 선수단이 가고 말고 떠나서 예. 표를 안 사든 거기 가서 음식을 안 사 먹든 그 구경을 안 하든 뭐 참관을 안 하든 그런 류의 불매운동 그 이유는 평화헌법을 깨므로써 국제적인 신뢰를 깨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죄하고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걸 덮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예. 저런데 무슨 올림픽이냐라는 불매운동이 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게 결국 올림픽일 겁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올림픽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걸 무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매운동 얘기가 마침 또 나왔으니까 이종훈 센터장님 보시기에 예. 이게 우리가 그냥 불매운동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되게 좀 이렇게 약간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합리적 선택 행위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뭐 일본 경제라든가 이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 워낙 이제 뭐 일본 경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개별 이 지방자치 단위로 뭐 들어가게 중소도시 되면 이런 데들. 예. 그런 데는 상당히 좀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가 일단 일본의 여행객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처럼 뭐 동경을 다닌다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차원이 달라져서 지방의 소도시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에다가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개별은 또 보면 그
단위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권이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게 봐야 결국은 정치적인 여론으로 연결되는 예, 고리가.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럼 이게 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좀 안보 차원을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보 차원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검토 내지 폐지까지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이건 글쎄요. 이건 뭐 이미 그때 김동대 의원이 그러셨네. 이미 뭐 예. 일본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이미 없어서 정보 안 의미가 줬다 없다 이랬고요.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것 하고 그걸 또 우리가 이걸 앞장서서 더 이상 연장 안 했다. 사실상 파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렇게 이미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일단 좀 유지를 해놔야 그야말로 그 미일 간에 또는 이제 한미 간에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뭘 하더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막다른 길로 가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판단을 하실 때 그 미국의 어떤 입장으로는 미국은 사실은 이거는 유지하기 바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한미의 삼각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틀 이런 정도로 이제 일단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소한의 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뭐 일본하고 다 파기했다 같으면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는 뭐 시원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한번 파기하고 영구적으로 그냥 다 없는 게 돼버리느냐? 과연 그렇게 우리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미국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 한국으로 얽혀져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 지난 반세기 동안에 안보와 번영을 지켜왔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걸 우리가 쉽게 파기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좋은 선택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데까지 그런 결정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은 합니다. 김혜성 의원님. 이해찬 대표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다가 이제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와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한다면 첫째 일본이 우습게 보겠죠. 둘째로 미국이 전혀 안 불편하겠죠. 미국이 불편해야죠. 미국을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야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입니다만 이게 자동 재연장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 의견을 밝혀야죠. 동의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또는 부동의할 경우에는 이게 90일 이후에 이제 폐기로 가는 것인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일본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안보 신뢰가 없다라는 것. 자동적인 신뢰 단계에서 야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적 신뢰로 입장을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검증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연장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유보로 가는 겁니다. 동의 유보, 재연장 유보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하는 때부터 90일간의 보기에 따라서는 파기 절차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재연장을 위한 숙려 기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으로 이 싸움을 할 때 진짜 협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세게 싸웁니다. 이 정도를 하지 않고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이종국 센터장이 보시기엔 이런 안보적 대응이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원하게 뭐 파기할 거 다 파기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크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냐 예. 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하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또 이런 그림이 되죠. 경제적인 문제를 왜 안보를 가지고 풀려고 그러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과 똑같은 트랩에 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지소미아를 폐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에 굳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안보적으로 우리를 신뢰 못하니까 그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다라는 논리를 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응을 그렇죠. 한다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것을 안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번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안보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저는 일본이 원하는 검증적 신뢰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경제를 안보로 대응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제기할 수 있는 프레임이지만 우리가 굳이 받아줄 프레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이제 단기가 될지 중장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월에 일본 왕직위식이 이제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입장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일단 이상돈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사태 해결을 갖다가 어떤 게 어떤 방향으로 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우리 현 정권 내부에서도 좀 강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국민들에서도 좀 여론의 좀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좀 경제 안보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또 한미일의 어떤 태평양 우리 그 과거 50년 동안 유지해왔던 것이 중요하다 하면은 나는 그 현재 일본에 대해서 예. 할 말은 하고 단호하게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창구만은 열어서 좀 다시 한번 조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난 남겨되면 한다. 예. 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단호하되 문을 열어놓는 메시지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수 네,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민석 의원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통합적으로 함께하면서 대화의 창문을 열어놓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 듣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대화의 창구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계속 그렇죠. 지금도 예. 잘 열고 있고 앞으로도 열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창구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입장을 가진 것은 일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센터장님. 예,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부의 말씀으로서 마지막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어차피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의 형태로 해서 결말이 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굴종일 뿐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처음에 이제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는 협상을 하는 그게 뭐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을 몰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우리의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경제는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겪었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의 굉장히 유수한 경제가 됐기 때문에 예. 우리 힘을 믿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아까 뭐 말을 짧게 해주셨으니까 그 외신 간담회 나온 기사를 좀 봤어요. 분위기 어떠시던가요? 뭐 되게 뭐 발언도 되게 막 이렇게 많이. 아니 그때 뭐 산케이의 고르다 기자가 뭐 악명이 높은 분인데 예. 그냥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냥 마무리 말씀 겸 드리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어려움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이번 현재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지금 20대가 과거에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못 본 거죠, 아베가. 해서 어렵지만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겨나가자. 그리고 전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열어놓되 어떻게 강하게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힘을 좀 믿는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백색 국가 제외 벼랑 끝 한일 관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 그리고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센터장, 이렇게 세 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참여해주신 시민 논객,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드는 KBS 열린 토론,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합의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